1923년의 어느 날 공원을 산책하던 프란츠 카프카는 울고 있는 한 소녀와 마주칩니다. 왜 울고 있냐는 카프카의 물음에 소녀는 자기 인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울고 있는 소녀가 안타까웠던 카프카는 무언가 소녀를 위로할 말을 찾다가 불쑥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너는 인형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너의 인형이 여행을 떠난 거란다. 너무 급하게 떠나야 해서 너한테 인사를 할 수 없었대. 그래서 자기가 여행을 하면서 편지를 쓸 테니까 너에게 전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했단다. 일단 카프카는 그렇게 인형이 여행을 떠났다는 거짓말로 소녀를 위로하고서는 집으로 돌아와 머리를 싸매고 인형의 편지를 대신 쓰기 시작했습니다. 카프카가 사망하기 몇 달 전에 쓰여진 카프카의 생애 유일한 동화는 이렇게 인형을 잃어버린 한 소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단 한 명의 독자를 위해 쓰여진 카프카의 동화 인형의 여행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922년 39세가 된 카프카는 15년 동안 근무했던 보험공단을 퇴사하게 됩니다. 전부터 앓고 있던 폐결핵이 너무 심해져서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건강 회복에 집중을 하면서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23년 7월에는 동생 엘리의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독일 북쪽의 발트해 연안에 있는 뮤리츠라는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여름을 보내게 된 것이죠. 카프카는 이 바닷가 마을에서 한 달 정도 요양 겸 휴가를 보냈는데요. 한 달 살기를 한 거죠. 아마 산책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프카는 이곳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카프카가 옛날에 요양원 갔다가 거기 요양하러 온 소녀랑 썸 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카프카는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번 상대는 도라 디아만트라는 25살의 유대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때 카프카는 40살이었으니까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했죠. 도라는 원래 베를린의 보육원에서 일하던 여성이었는데요. 여름에 그 보육원과 관련된 단체에서 여름 캠프 같은 걸 개최했는데 말하자면 스텝으로 일을 하러 이 바닷가 마을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는데요. 휴가가 끝나고 카프카는 프라하로 일단 돌아왔고요. 도라 역시 베를린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평생을 프라하에서만 살아왔었던 카프카는 도라와 함께 있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1923년 9월부터 다음 해인 1924년 4월까지 반년 정도를 베를린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베를린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과 프랑스 등에 승전한 연합국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난이 심해지고 특히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심각해서 보통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가 나중에는 결국 히틀러의 등장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카프카도 베를린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세상이 무너져가는 속에서도 카프카와 도라 두 사람은 함께 있어서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카프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시간이었죠. 그렇게 카프카가 도라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의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은 베를린에서 함께 지내면서 거의 매일 동네 공원을 산책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울고 있는 소녀를 만난 거죠. 말씀드렸듯이 소녀는 인형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었는데요. 카프카와 도라는 인형을 찾아주려고 공원 주변을 한참 찾아봤지만 인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형은 찾아봐도 없고 애는 계속 울고 있고 난감한 상황이었을 텐데요. 여러분이라면 어쩌시겠어요? 어쩔 수 없다 얘야, 울지 마라. 뭐 이렇게 위로하거나 아니면은 네가 한눈을 팔지 말았어야지, 네가 잃어버리고 울면 어떡하니 라고 냉정한 현실을 알려줄 수도 있겠는데요. 카프카는 소설가이니까요. 소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사실 조금 뜻밖이기는 하죠. 카프카의 소설들이 워낙에 기이하고 서늘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카프카도 왠지 사람이 신경질적이고 괴팍할 것 같고 그런데요. 실제로는 카프카는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카프카는 노동재해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직장 일보다 소설 쓰는 걸 중요시하긴 했지만
이 직장 일이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카프카는 자기 일에 보람을 느꼈다고 해요.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쳐서 오니까 이 기계에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카프카는 안전한 기계를 자기가 직접 고안해서 제안하기도 하고요. 또 노동자 시위 같은 것에도 꽤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아마도 카프카가 아주 섬세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남의 고통에도 신경이 쓰여서 외면하지 못했던 거겠죠. 그래서 카프카는 인형을 잃어버린 소녀가 너무 안타까웠는지 울고 있는 소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불쑥 이야기를 하나 만듭니다. 바로 인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인형이 급하게 여행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형이 여행 도중에 소녀에게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카프카 자신이 받아서 전달해 주겠다는 것이었죠. 사실 그냥 인형이 정말 편지를 쓸 거면 소녀에게 직접 보내면 될 텐데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상대는 어린 소녀였으니까요. 그냥 이 거짓말하는 아저씨의 얘기를 믿었던 거겠죠. 그렇게 카프카는 인형이 여행을 갔다는 거짓말로 일단 소녀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는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싸맸다고 합니다. 이제 인형의 여행 이야기를 지어내야 했기 때문이죠. 갑자기 그럴듯한 동화를 만들어내는 게 천재 소설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나 봅니다. 더군다나 카프카가 원래 자기가 소설 쓰던 스타일대로 동화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변신해서처럼 인형이 커다란 벌레로 변했다고 하면 아마 소녀가 공포에 질리겠죠. 그래서 카프카는 고민을 많이 해서 인형의 여행 이야기를 생각해내고 편지 형태로 써서 소녀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때 카프카가 소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출판을 한 게 아니고 카프카가 편지로 써서 소녀에게 바로 전달했기 때문이죠. 오직 한 명의 독자, 인형을 잃어버린 소녀 한 명을 위해서 만든 이야기였으니까요. 이 소녀와의 일 자체도 이 일을 곁에서 지켜봤던 카프카의 마지막 연인 도라를 통해서만 전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참 궁금하긴 하잖아요. 카프카가 쓴 동화는 어떤 이야기일지 흥미가 생기죠. 그래서 한 카프카 연구자는 카프카가 소녀에게 준 편지들을 찾으려고 카프카가 베를린에서 살았던 동네 근처에 있는 집들을 막 수소문했는데요. 인형을 잃어버렸던 그 소녀를 찾아내서 중년 여성이 되었을 그 소녀가 혹시 아직도 카프카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던 거죠. 물론 아쉽게도 그 소녀를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형의 여행 이야기는 카프카와 한 소녀 사이의 비밀 이야기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동화 작가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카프카가 소녀에게 전해준 인형의 이야기를 대신 자기가 창작해서 발표한 책들도 몇 편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한 소녀와의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924년에 카프카의 병세는 더욱 악화가 됩니다.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카프카는 행복했었던 도라와의 베를린 생활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카프카는 베를린에 살면서 도라와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도라의 아버지가 반대해서 두 사람의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죠. 두 사람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요. 또 이때는 카프카가 지금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카프카가 큰 병을 앓고 있었으니까요. 딸의 결혼을 승낙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던 중에 카프카의 병세는 점점 악화가 되었고요. 결국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키얼링의 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병이 계속 심해져서 말도 못할 정도가 되고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다고 해요. 마지막 연인이었던 도라는 카프카를 정말 사랑했었나 봐요. 도라는 요양원까지 따라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카프카의 병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카프카는 1924년 6월 3일 40세의 나이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 연인 도라가 임종을 지키는 가운데 숨을 거둡니다. 도라는 카프카의 사후에 영국 배우로도 활동했었고요. 또 독일 공산당에서 활동하기도 했었는데요. 유대인에다가 공산당이었으니까 나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도라는 히틀러가 집권하자 독일을 탈출해서 소련을 거쳐 영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런던에서 살다가 1952년에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카프카는 사망 이후에 그가 평생을 살았던 프라하의 유대인 묘지에 그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묻혀지게 되었습니다.
카프카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는 데에는 무엇보다 그의 친구인 막스 브로트라는 사람의 역할이 컸습니다. 막스 브로트는 20살 때부터 카프카와 친구였는데요. 이 막스 브로트가 20살에 카를대학교 법대에 입학을 해서 문학 서클 활동을 하다가 하루는 철학자 쇼펜하우어에 대한 자신의 에세이를 발표한 적이 있대요. 그 발표 후에 같은 법대의 한 남학생이 말을 걸어서 한참을 토론을 했는데 그 학생이 바로 카프카였던 거죠. 두 사람 모두 문학에 깊은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요. 또 서로의 글을 읽고 평가해주면서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죽기 전에 자신의 유언 집행인으로 막스 브로트를 지정합니다. 그러면서 카프카가 막스 브로트에게 남긴 유언은 자기의 미완성 원고들을 모두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막스 브로트는 그 자신이 소설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카프카가 쓴 글들의 문학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소중한 친구의 마지막 유언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유언 집행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카프카의 유작 원고들을 보관하고 정리합니다. 그러다 1939년에 히틀러가 체코를 침공하자 유대인이었던 막스 브로트는 카프카의 미완성 원고들, 편지, 메모장들을 가방에 한가득 싣고서 프라하를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막스 브로트는 평생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살면서 작가와 언론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프카의 원고들을 정리해서 출간하고 또 카프카와 관련된 책을 쓰면서 카프카의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덕분에 카프카는 인간의 고독한 실존을 묘사한 20세기 최고의 소설가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프라하를 대표하는 소설가 카프카의 삶과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체코를 대표하는 또 다른 예술가 알폰스 무아의 작품들을 프라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